이런 자리는 존경하는 블라블라 인사말하고 시작하잖아요.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기할 주제가 늘 왜 저의 순서에서 이렇게 직전에 벌어지는지 안타깝습니다만, 네, 저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40분 동안 귀하게 주권자의 이야기, 꼭 나눠야 될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시의 비전은 동행 매력 특별시입니다. 올해도 계속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따뜻함을 채워나가고 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하드웨어와 콘텐츠 측면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성과를 내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 난무한다 하는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정치권이 화합과 통합 그리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문 여러분, 고문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훈한 덕담입니다. 1분 20초 시간입니다. 있는 그대로 화면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신이 할 얘기가 이미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냥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 상황의 주어를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호명의 당사자만 바뀌었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를테면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께서 민주당 협의회 민주당 신년할인식 자리에 참석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다, 4월 10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시정을 하겠다 이야기했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냥 조용할까요? 조용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공직자의 선거 정치적 중립 어쩌고 이런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법을 위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좀 이 시간의 품격에 잘 안 맞지 않겠습니까? 법 위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주권자의 보편적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간이면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고시정의 자리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취지가 있었고 원래 말하고자 했던 건 어떤 것인지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시장님이랑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제가 총대를 메고 당대당 이념과 이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쳐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만 마음은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1분 20초 그대로 영상 편집 보여드렸는데 부지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의원님도 다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말을 뜻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아내서 우리 당에는 좋은 일꾼들, 훌륭한 일꾼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아내서 우리 당에서 내는 후보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오해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잘못 보면 앞뒤를 이제 잘라내고 보도가 주로 또 이렇게 나가죠.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하겠다. 딱 그것만 잘라서 앞에 이야기를 빼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생각나더라고요. 앞에 거 싹 빼고 돌로 쳐라만 하면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비교적 우리 박유진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도를 인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전문을 다 틀어주셔서 굳이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충분히 제 마음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저를 보시는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이후 시나리오는 시장님 공식 사과드릴 시간 드릴 테니까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렇게 막 정파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다 듣지 않았냐, 맥락이 다 있는데 그걸 굳이 공개 사과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테고 그러면 또 보도에 나가는 거죠. 오늘 이런 다툼으로 있었다. 저는 그런 결과는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여기 동료 의원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 어떻게 명색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수장이 행정직의 수장으로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말 따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격을 할 법하지만 그런 것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듯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셨고 그 자리의 자격으로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의힘에도 좋은 의원들이 있다는 거 알리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가 집약된 것이 총선에 기여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시장님께서
저 국민의힘 신년 할애 자리에서 민주당도 승리하고 국민의힘도 승리하는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했으면 더할 없이 완벽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일종의 형용모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갖고 있는 시장님이시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라면 사과드린다. 즉 사람들 모두 바쁘잖아요.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하겠다라는 저 말만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님께서도 오늘 주제로 이야기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명백하게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도가 있고 지형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를 아우르는 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언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용이할 만큼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쳐도 그 발언을 한 당사자로서는 저의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린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이고 그 소속 정치인들의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행정을 하자, 정치를 하자, 그런 덕담이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40분 중에 지금 한 9분 정도를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설명하느라고 쓰셨는데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당당히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으면 아마 1, 2분 내에 끝내셨을 거예요. 시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9분이나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최대한 품격 있는 토론을 위해서 시장님 편에 서서 시장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설명을 한다는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제가 박유진 의원님이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분인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제가 품격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 시간이 주권자들을 위한 품격 있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 결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발언을 용납할 수준은 가야 한다라고 믿는다,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이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어려운 얘기입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좋습니다. 이 논의만 할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 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었겠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112석의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민주당 소속 7대3 비율로 구성되고 있는 이 지형 자체가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중요한데요. 오늘 볼까요? 저는 지금 저 자리에 조희영 교육감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어떤 자리냐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있는 날이에요. 세종시에서.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요. 내용이 뭐냐? 세종시의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나는 협회장이에요. 가서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대요. 이유는 뭐냐? 오늘 서울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4분의 시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전 4명만 질문을 하고 총회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4명 시의원분들의 시정 질문에 교육감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감은 지금 시도협의회 총회를 가야 할 자리를 저렇게 앉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가 시장님께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장 펼치겠다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품을 가져야 하는 만큼 조희영 교육감 마땅히 보내야죠. 교육감 질문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결성된 약속입니다. 그 정도는 서로 합의돼야 될 시의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의 정파적 판단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이런 논의를 할 법도 합니다만 그런 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1대 서울시 의회로서 주권자들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조희영 교육감의 자리석을 거절한 이걸 얘기를 하려고 나를 미리 방패막이로 삼은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좀 성숙할 수 있다. 정파적인 판단과 시정 책임자로서의 판단 구분할 정도의 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제가 기대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치력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또 진위를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시장님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전 사과를 인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할 사안은 바로바로 사과드리는데 아무리 지금 저 발언은 누가 상처받을 것 같지 않고요.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 상처를 받은 분들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해란 인간의 온도라는 저 무슨 식구입니까? 이런 생각 들겠습니다만 공해가 분들이 했던 저희에게 드렸던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다 생각합니다. 공해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온도를 가장 예술로 가까이서 구현하는 장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귀걸이, 목걸이, 내가 쓰고 있는 장신구 다 장인의 정성으로 공예가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작품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인간의 온도를 가장 잘 구현한 장르였다라는 말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 공예 사업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어떠냐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요. 2022년 공예 산업
실태 조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해 관련 사업체 종사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한 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 중에 퍼센트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성 대 여성 6대 4 정도 비율이라는 거죠. 즉 공해라는 장르에서 여성은 그 중에서도 소수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전체 사업체 중에 86%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 중에서 10%가 안 되는 %가 여성 사업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 면에서도 공해 산업 관련 전체 시장을 봐서도 여성은 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뜻인 거죠.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전체 공해 관련 사업자의 35.3%는 이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서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신문에서 잘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공해라는 장르를 서울시가 2017년에 귀하게 행동으로 옮기죠. 귀하게 행동으로 옮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옛날 북부 법조단지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공예센터, 생활사박물관, 사회적경제원센터 사업까지 작지 않은 땅에, 즉 북부 법조단지 있는, 지금도 구치감 저 공예센터 끼고 있는 저 예스런 건물 그대로 저 땅에 2017년에 서울 여성공예센터를 만들어지죠. 7년 운영했습니다. 7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우리는 성과 집중하는 사회잖아요. 볼까요? 7년 동안 약 400여 개의 공예 관련 창업 스타트업을, 영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 단기, 극초창기 스타트업, 공예를 관련으로 여성 대표자를 우대하면서 공예를 관련으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최대 2년까지 그 센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인큐베이팅해서 배출됐던 스타트업이 무려 400여 개입니다. 12,000명의 예비 공예 창업가가 실제로 길러졌습니다. 무려 2,000명의 예비 창업자입니다. 시민학습자는요, 서울시민이거든요. 서울시민 18만 명이 7년 동안 저 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내가 공예해본 겁니다. 바늘도 해보고 도자기도 구워보고 18명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1000회의 체험 클래스를 운영했고요. 공예 창작 마켓이 열렸는데요. 저 1000번에 걸쳐진 체험 클래스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공예 관련된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들어보고 싶은 명강의로 유명했습니다. 저 7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를 투자했냐. 1년에 약 운영비가 18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왜요? 1년에 한 53개 정도, 55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유지하고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상주 직원이 책임 매니저만 15명에 21명 정도가 상주되면서 거의 24시간 불 밝히면서 말하자면 서울 여성 공예 센터라는 이 말의 함의 그대로 공예라는 장르, 인간의 온도를 지키고자 하는 공예가 되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걸 서울시가 7년간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냐? 42억을 투자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140억을 투자해서 저 공예센터에서 실제로 우리의 공예물, 나의 작품을 팔아서 거둔 매출이 100억이 넘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가 스타트업, 극초창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7년간 400여 개 기업을 배출시킨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서 142억을 투자했는데 극초창기 스타트업이 본인의 상품을 팔아서 거둔 매출이 100억이 넘어요. 이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거죠. 그 결과 서울 여성 공예 창업 공예센터는 공예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고, 그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은 멀리 가지도 않고요.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하나의 예술가 촌을 이루듯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예라는 장르가 선순환되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 연말, 23년 말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2월, 이번 달 29일 전면 퇴거입니다. 왜요? 사업을 아예 중지시켰거든요. 시장님 모시고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서울시가 작년에 1조 4천억 예산을 줄였고 3.1% 13년 만에 초유로 예산안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이었다. 원하지 않는 결과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 못지않게 저도 공예를 굉장히 즐기고요.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까운 안국동의 그 공예박물관,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는 꼭 거기를 방문해 보시라고 권할 정도로 공예에 대해서 애정이 깊습니다. 먼저 그 점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공간이 이런 그 공예와 관련된 창업 공간으로 그동안에 훌륭하게 기능해 왔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공간 전체, 지금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그 옆에 생활사 박물관도 있고 또 다른 창업 공간도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다 털어서 보다 현재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 성안이 돼서 공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저렇게 4분의 1 정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만 비워놓고 나머지 3군데를 털어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건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지금 박유진 의원님은 주로 공예나 여성 창업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셨지만, 이 자리에 노원구에, 또 노원구를 비롯한 동부권의 산업 지형을 좀 바꿔서 지역 발전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써달라 하는 니즈를 가진 시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또 서울시에는 약 4분의 1 정도의 시민이 동부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용도로 이
교통도 매우 좋고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설명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이나 매력을 더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한번 올 상반기 지켜보시고 그 계획이 이 동북권 주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바라는 계획이라는 데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활용된 것이 아깝지만 변화에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여성공예센터를 닫았습니까를 따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시장님의 시정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징적 사건이 뭘 상징한다는 말인가?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미 서울 혁신파크는 26년 1일부터 전면 개발에 들어가면서 50층 랜드마크 같은 미래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에 있는 저 지역도 그 조만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수요의 개발을 준비해야 될 시절이 온 거죠. 당신 같으면 그런 대규모 모두가 필요로 한 개발 같은 걸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닙니다. 개발할 수 있지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공예란 먼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먼저 작품으로 형성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원래 진행돼야 될 일정이었어도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던 거냐. 내년 입주까지도 다 확정 통보가 됐던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냐면 언제나 전체 시의 의사결정을 책임져야 될 시장님으로서는